네, 데일리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열심히 일하려면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아침에 이렇게 챙겨 먹는 그 영양제들이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오늘 하루 힘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좀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신지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 정말요? 예. 아무 그 건강기능식품 아무것도 안 드세요? 예, 물을 많이 먹습니다. 아, 물이 뭔가 건강의 비결이군요. 예. 거기에 하루 엔진을 더해본다면 어떨까요? 하루 엔진, 그래야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인트 만나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을 했어요. 네, 뭐 코스피는 7포인트 가량 하락 출발을 보였어요. 네. 2,575포인트대로 출발 보였는데 이 외국인이 코스피 200가 선물 매수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기관도 선물 매수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갭 하락을 출발했지만은 전일 미국 증시에 앞서서 국내 증시가 선반영됐다는 인식 속에서 9시 15분경에 시장이 강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이 시간대 외국인들은 선물 2,300억대 매수가 들어왔고 양시장 현물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주로 좀 분류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2차 전지주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고 대형 IT 가운데는 LG이노텍도 아침까지는 플러스권에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한미약품 등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은행과 보험 등의 금융주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주나 가상화폐, 육계 사료, 비료 관련들 그러면 리튬 등의 테마가 강세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오전 10시경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위험을 해결하는 사전 조치일 수도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7월 달에 경기 부양 가능성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 오늘 왜 올라요? 이런 이야기 물어보는 것이 결국 오전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됐지만 2,600선 회복에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순매도와 대조적으로 선물을 장중 7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는데 연속 대량 매도는 일단 외국인들이 약간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와 철강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일부 2차 전지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철강, 금융, 서비스를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게임주 일부가 매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1원 수준에서 보합권이 유지가 됐고요. 업종별로는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철강 금속이 강세였고 전일에 이어서 보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현대해상과 DB손보 등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상승하면서 전기전자 강세 주도했고요. 6월 들어서 하락세가 지속됐던 의약품이 반등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했는데 아마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업종이 가장 부진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6%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운수 장비, 섬유유복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순매수세 유입 속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유통과 디지털 콘텐츠, 화학, IT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 보였고 반면 통신 장비와 오락 문화는 약세였고요. 테마별로는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강세 보였고 특히 T 로보틱스가 장중 20%대 급등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좀 때깔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피부 변화를 또 눈치채신 분들이 오늘 유난히 많네요. 예, 너무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부담스러운데요. 네. 진짜 화면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셨죠? 네, 뭐 어쨌든 네. 뭐 네. 더 많이 달라지실 네, 예정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수술 아닙니다. 네. 시술입니다. 시술을 받으셔서 네, 색조 피부가- 관련된 시술을 뭐 받았다. 1회 받았는데 여러 번 반복할 거고 몇 달 걸린다. 아. 이제 결과는 그때 보시고 말씀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께에는 더 또 깨끗해진 피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섹터별 움직임에서는 첫 번째로는 게임주 이야기 해볼까요? 네, 뭐 조금 잊고 살았던 뭐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뭐 뒤에 나오는 일부 뭐 업종들은 조금 중복된 업종도 있어서 뒤로
뒤로 좀 뺐고요. 네. 현재 지금 오늘 게임주 중 가운데 특히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주가가 꽤 올랐는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올투자증권이 그렇지 않아도 이 관련된 커멘트를 최근에 냈는데요. 그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상당히 좀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뭐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에픽 세븐이라는 그 게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0일 한국 시간 11시 기준에 중국에서 오픈 베타 형태로 출시된 에픽 세븐, 중국명은 제7사시라는 게임인데요. 출시 이후에 19시간 지난 2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iOS 매출 순위 12위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에픽 세븐 관련된 출시 소기의 iOS 매출 순위인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순위가 낮아지는 거니까 뭐 1위에 가깝게 내려오는 네.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쪽은 순위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위쪽에 아주 그러니까 뭐라면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매출 순위가 이제 1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에픽 세븐과 검은 사막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으로 일단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에픽 세븐의 중국 매출 순위인데 오늘 집계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는 부분 보시면 에픽 세븐이 중국 매출 순위에서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출시 초기일 일매출이 약 7, 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개발사인 슈퍼 크리에이티브의 매출을 근거로 보면 2019년에서 21년까지 에픽 세븐의 글로벌리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리 일매출이 5억에서 6억 정도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면 거의 8억 이상 정도 나온다고 추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초기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블루 아카이버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CBT를 이제 하려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진출 관련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에픽 세븐의 개발사 슈퍼 크리에이티브도 그리고 모회사인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도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에픽 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출시되는 한국형 서브컬처 게임이란 점에서 상장사인 넥슨 게임즈가 출시할 블루 아카이브의 피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 게임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블루 아카이브의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면 블루 아카이브의 분기별 매출 추정치인데요. 최근 보시면은 출시된 지 2021년 1분기부터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023년 1분기에 매출이 확 더 튀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역주행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 쪽의 매출이 또 애드업이 되면 블루 아카이브에 관련된 매출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6월 하순, 6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외자판호의 재차 발급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사진을 다음 사진 보시면 다올투자증권에서 보여준 겁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중국의 외자판호 주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이때 에픽 세븐이 일단은 그 RPG 게임으로서는 이제 외자판호를 받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23년 3월 21일 날 중국 외자판호 주요 게임 중에 블루 아카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게임들이 쭉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2월 달하고 3월 달에 중국 내에서 한국 게임들이 외자판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넥슨 게임즈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아까 블루 아카이브 관련된 글로벌 매출이 좀 역주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 월간 매출액이 전년비 120% 증가 추정을 했습니다. 1월에 2주년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던 일본 지역의 매출도 5월달 들어서 이제 다시 재반등세로 들어갔고 다운로드 지표도 21년과 22년보다도 23년 5월 되니까 더 많이 다운로드 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블루 아카이브의 글로벌 분기 매출인데요. 일본 출시를 21년 1분기에 했는데 그 뒤로 쭉쭉쭉 글로벌 출시하고 뭐 하면서 매출단이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우상향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더군다나 6월 22일 기준으로 중국 쪽에서 CBT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 될 날짜가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매출 성장이 발생하면 외형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오늘 기준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 수가 블루 아카이브가 아마 288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당초 목표치인 300만 명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무난히 달성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최근 들어서 기존에 아마 사전 예약자가 한 5만 명 정도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지금 CBT 시작이 오늘 시작되면서 증가세가 10만 명 추세로 페이스가 더 확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픽 세븐의 중국 매출 10위권 이내 초반 성과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마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는 상당히 더 높은 뭐 그
그 정도 수준의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다올투자증권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블루 아카이브 관련된 이 순위입니다. 위에 보시면 인기 순위거든요. 지금 인기 순위 1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약 순위입니다. 예약 순위도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블루 아카이브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어떤 게임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6월달 중국의 국산 게임이죠. 내자판호입니다. 내자판호. 중국 내의 게임 판호 89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5월달에 86건이 발표가 됐는데 6월 달에는 중국 내에 내자 판호가 89건이 발표됐으니까 상당히 좀 더 증가된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넷이즈 등의 대형사 포함한 발급 숫자가 증가가 됐고 작년 11월 이후에 8개월 연속 내자 판호 발급이 되고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게임 시장이 10% 역성장을 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걸 되돌리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판호 발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게임사 외자 판호의 적극적인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오늘 미래에셋 쪽에서 다시 코멘트를 했고 12월 달, 3월 달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의 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추가적인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도 중국 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게임주 관련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올라오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 MMORPG보다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서브컬처의 류의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좀 먹히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중국 비중이 좀 크거나 아니면 중국 내의 서브컬처를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게임주 중심으로 조금 슬림화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 투자하셨다가 좀 힘들었던 분들이 꽤 많으시고 이번 넥스게임즈가 이렇게 또 독단적으로 뭔가 막 급등을 보이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어서 급등인데 추가적으로 기대되는 건 다른 이제 게임주로 이 온기가 퍼져나갈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뭐 판호 발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대감이 조금 열어둬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중국에서 신경 쓰기 때문에 네. 게임에 관련된 뭐 판호 발급이 있다고 보는 예전에는 이게 뭐 마약으로까지 치부하면서 굉장히 좀 그쵸. 터부시하고 못하게 정책적으로 막았었는데 갑자기 좀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에서의 게임 개발에 대한 역량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좀 판호 발급을 좀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중국 내에서 게임 시장에 대한 판호 발급이 내자 판호나 그다음에 외자 판호 발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국 게임들이 일단 나가서 뭐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뭐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어떤 이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곡물 가격 급등 소식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폭염이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소 좀 이제 뭐 엘니뇨 현상이나 이거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네. 좀 많이 생산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곡물 생산 지역에 폭염과 건조한 날씨가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알려지고 있고요. 21일 기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2월물이 부쉘당 6.28달러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소 좀 그 농산물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는 부분에서 사실 좀 안도를 좀 했잖아요. 인플레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11월물 대두도 지금 지난 3월 8일 이후에 최고치인 13.78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미국의 원자재 거래 관련된 회사인 서밋 커머디티 브로커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옥수수 지대 주변 기후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량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 아마 곡물 가격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미국 현지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비료, 사료, 음식료 업종, 육계 이런 쪽도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미국 내에서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쪽은 또 요즘에 작황이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곡물이 완전히 확 뛰기는 좀 그렇고 바닥권에서 조금 돌아서는 정도의 수준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데이터가 좀 보시기에 좀 어려운데 빨갛게 이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키움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한 건데 이게 뭐냐면
콘 옥수수, 그다음에 스프링 윗, 그러니까 본밀이죠, 본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이빈, 이게 아마 대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랗게, 그러니까 빨갛게 이렇게 네모나게 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전체 그 관련된 주에서 어느 정도 수확을 가느냐 문제인데요. 이 5월 마지막 주에 발표됐던 옥수수 작황 데이터는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그 이후로 작황 데이터가 좀 나빠지고 있어서 올해 농사가 우려된다는 키움증권의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주요 곡물 컨디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뭐 베리 푸어, 그다음에 푸어, fair, 그다음에 good, 그다음에 excellent 이렇게 나뉘거든요. 작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fair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탄한 것 같고 good과 excellent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작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주요 곡물 컨디션의 good과 excellent 비중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빨갛게 보신 거 보면 굿하고 엑설런트를 합치면 옥수수는 55%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본밀, 스프링 웨트 같은 경우는 51%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을 보는 게 한 6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굉장히 좀 떨어진 작황 수준을 미국 쪽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표로서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움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뭐 엘니노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기후 변화가 있는 거 있지만 사실 좀 걱정이 좀 된다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소 좀 안정세를 보였던 옥수수나 소맥, 대두 가격이 지난 1개월 동안 옥수수 같은 경우는 21% 바닥에서 올라왔고 소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똑같이 21% 그리고 대두 가격도 바닥에서 16%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에서 다소 좀 튀어오르니까 좀 긴장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좀 주시해야 된다 보는데 이게 결국은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료 업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깅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이 많이 빠지고 팜유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뭐 라면 가격 조금 인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정부 입장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가인가요, 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 라면 가격이 2번 정도 올리면서 18% 이상 가격을 인상을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밀하고 그다음에 팜유가 차지하는 원자재 비중이 각 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 한 40~50% 정도가 밀하고 팜유 쪽에 들어가는데 그 원자재가 좀 빠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가격은 2번 올렸는데 원자재가 빠지니까 뭐 가격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물가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런 의견을 표명한 게 있는데요. 아마 일각에서는 뭐 라면 가격을 좀 내릴 걸로 보긴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작황이 좋고 원자재가 많이 좀 안정화되면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봤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곡물 가격이 이제 작황이 좀 나빠지면서 가격이 튀어오르면 조금 더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가격에 대한 인하는 압박이 들어오고 원자재는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글로벌리 뭐 작황이 좀 뭔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곡물 가격이 막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 한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말고 다른 대륙에서는 작황에 대한 이슈가 아직 크게 없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반등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곡물가 얘기하면서 이제 라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 라면 가격보다 과자 가격이 너무 있어가지고. 어차피 밀가루로 만드는 네. 거니까. 그래서 라면은 한 봉지에 그냥 편의점에서 사면은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신라면 기준으로. 근데 빼빼로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부장님? 모르겠습니다. 1,700원. 음. 너무 비싸지 않나. 과자도 국민 뭐 이런 네. 물가와 근데 이제 과자 영향은 다른 게 있죠. 설탕. 설탕도 물론 들어가고. 예, 설탕이 지금 11년 이상 됐죠.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 네. 설탕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도 뭐 대한제당 같은 설탕 관련주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설탕 말고도 이제 원두, 그러니까 커피 그쪽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원자재는 좀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히 나왔는데 네. 설탕은 11년 만에 지금 최고치 올라갔고 원두 가격도 올라온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맥널티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데 많이 하향 안정화됐던 기본적인 우리가 말했던 뭐 옥수수나 뭐 밀, 뭐 대두 이런 것들은 올라오면 정말 인플레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소 조금은 이제 엘니뇨가 오면서 뭐 비도 오고 이러면은 작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분석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작황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밀 가격이나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나온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료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선정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그 수입해 오는 레깅 타임이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있고 어차피 다 수입해 오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레깅템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좀 가격을 내리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7개월 이후에 그래서 음식료 업체가 가격을 근거 있게 올리고 내리는 거는 그건데 네. 여태까지는 그 규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가 물가 지표가 연동해서. 올라가니까 계속 오르는 게 네, 네. 조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조금 얄미워 보이는 거지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한번 가격을 올리면 이게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과일 가격이나 뭐 고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날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봉지도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가 않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이 과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내용물도 그렇긴 하지만 네. 이렇게 포장재 같은 경우도 네. 원가에 이제 좀 중요하기 들어가니까요. 때문에 거기도 원자재가 가격이 또 올라가면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단 음식료 업종들은 가격을 안 올리면 물량을 줄이죠. 내용물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기가 방법도 많이 좀. 일어나죠, 고기 근데 공기가. 그것도 이제 뭔가 집어넣는 빵빵하게 집어넣는 가스도 이제 질소인가요, 그것도 그게? 어쨌든 원자재도 어쨌든 원가에 들어갈 거니까 고민은 될 거지만 어쨌든 뭐 가격을 좀 올리지 않으면 내용물을 좀 줄이면서 뭔가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려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튼 내릴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밀가루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가격이 치솟으면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영향도 있고 우리 뭐 사는 데에도 사실 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힘들죠. 네. 자, 요새 소금 대란도 난리인데 이런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먹고 하는 것들의 가격이 부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급등했던 시장 섹터 중에서 흑연이 요새 또 부족하다면서요? 네, 이게 원래 흑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인 건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흑연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대부분 다 철강 산업에 대부분 쓰였다고 합니다. 기존의 흑연의 수요처는 철강 산업이었는데 이 외신에 따르면은 뭐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 흑연 수요량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판매되는 비중이 50%가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프로젝트 블루에 따르면은 흑연이 향후 몇 년간 또 쇼티지 부족이 나올 것이고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77만 7천 톤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흑연에 약 12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2035년까지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97개의 신규 광산이 필요하다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로이터 통신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간 분석 그 기사라고 쓰면서 이렇게 관련된 전기차 섹터 쪽에 이 그래파이트 이런 쪽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흑연이 뭘 하냐면 흑연을 가지고 그래핀을 만드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래핀 관련주로도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올라왔죠. 그래서 상보라든지 XINC 뭐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 신소재, 모렌트 전공 이런 그래핀으로 좀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의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많았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리튬 쪽 소식이 또 있었죠. 네, 뭐 리튬 플러스가 이제 오늘 언론을 통해서 뭔가 뉴스를 냈는데요. 순도 99.999%의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이게 울트라 하이 퓨리티 수산화 리튬 제품을 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업체에게 샘플을 제공했다 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는 뉴스거든요. 리튬 플러스가 이렇게 초고순도 뭐 수산화 리튬 제품 출시하고 샘플 제공했다. 이거는 몇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뉴스예요. 근데 이제 큰 물량을 뭐 보냈다. 이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고순도의 어떤 평가를 받은 뭔가 제품을 만들었고 어떤 뭐 담당 그 관련된 소재 를 어떤 뭐 회사에다가 어떤 글 쓰는 회사에다가 소재 업체에게 샘플을 계속 제공한다 이런 뉴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똑같이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또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아까 흑연이나 그래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 비슷한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관련된 쪽도 약간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 관련해서 똑같이 테마성 움직임이 있었고 리튬 테마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펀더멘탈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따라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The Hills View of Data and Information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흐름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됐던 가격이 이제 20만 위안 밑으로 18만 위안 정도까지 급락을 했죠.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게 4월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 가격입니다. 이것도 보면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꽤 많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4월 말 5월달 접어들면서 튀어 오르고 지금은 다소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 추이는 4월 저점 대비 한 7에서 80%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화 단계에 다소 좀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또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기간도 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다소 좀 회복되는 모습도 최근에 월간 데이터가 회복되는 걸로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도 아마 좀 우상향 그림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우리나라의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판가가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4월 달 이렇게까지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이 양극재 기업들의 소재 업체들이 이제 판가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분기하고 3분기가 조금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판가가 좀 빠진 건 맞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뭐 4월 달 이후로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꽤 올라왔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레깅해서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가 좀 반영이 된다고 보면 한 3분기나 뭐 늦어도 4분기 정도부터는 판가가 다시 올라오겠죠.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주가들이나 판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좀 숫자가 잘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근거로 논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이 다소 조금은 약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라온 뒤에 바닥권에서 7, 80%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스포듐이라는 그 소재의 가격입니다. 이게 지금 4월 달 이후부터 계속 올라오죠. 이게 횡보가 아니고 계속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원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스포듐. 스포듐이? 예, 이게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만들 때 필요한 네네. 것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격은 5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추이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이 좀 우상향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도 저희가 사실은 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중국 쪽에서도 약간 전기차 판매량이 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이렇게 기본적인 스포듐 관련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가격도 조금 우상향 그림으로 방향을 좀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도 연동해서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면 아마 숫자가 2분기 정도의 바닥을 보고 3, 4분기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숫자는 나와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니까 2차전지 양극재 업체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튬 플러스 이런 회사에서 뭐 만들었다, 샘플 보냈다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펀더멘털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 테마성 그러니까 뉴스일 뿐이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은행주들이 또 일제히 올라갔는데 뭐 오름에 폭은 크지 않지만 계속 실적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뭐 은행 업종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이나 그 다음에 은행 업종들은 뭐 금리 인상기에 되게 좋다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금리 인상기에 은행이나 보험주가 그렇게 아웃퍼폼을 막 하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약간 반짝반짝하고 말았죠. 네, 실제 정부 입장에서 약간 은행에 많이 남는 이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환원을 해라. 그래서 너무 많이 뭐 이익을 남기는 데서 좀 불편한 듯한 느낌을 저 정부에서 많이 줬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규제와 같은 스탠스를 좀
봤다는 거죠. 네. 그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보험업종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배당 관련된 배당. 이슈 때문에 좀 좋았다 했는데 오늘도 보험 쪽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보험도 IFRS 17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소 좀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들이 그렇게 썩 아웃퍼폼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제 순위 컨센서스가 이제 2분기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것 같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은행 업종도 좀 올라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있는데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대출 부분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4월 접어 들어가면서 어떻죠? 가계 대출이 성장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올라왔죠? 월 단위로 일단 MOM 월 단위로 봤을 때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가계 대출의 어떤 성장성에 약간 청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은행 업종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NIM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은행의 어떤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글쎄요 뭐 이렇게 1분기 특히 1월 달 이후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을 본 건지 실제로는 또 가격도 오르고 매매도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은행의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월 단위로 봤을 때 성장 쪽으로 플러스권으로 접어들었다는 거고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그 2분기 은행업 순이익이 5조 6천억으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기존 추정치 대비로는 5% 정도 하향 조정이 되긴 됐지만 아마 전분기에 이어서 선제적 충당금 적립이 확대됐다고 본다면 이게 반영이 안 됐다면 결국은 이제 은행의 순이익단이 아마 기존 가이던스보다 좀 좋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이니까 굉장히 견조하게 실적들이 나오고 지표 관련된 실적 지표도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규제나 그다음에 주요 지표 악화 등 악재는 실적이나 주가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한국투자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상반기에는 상저하고를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나 연체율 동향 감안하면 주요 지표의 악화가 2분기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나 영업 규제 등의 각종 정책 불확실성도 6월 달 이후부터는 경감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 소화 이후에 뭐 부각되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결국은 하반기로 넘어가면 배당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들도 배당에 주목하자고 하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은행주들도 좀 그렇게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뭐 개인들이 느낄 때는 은행주가 별로 재미가 없는 섹터이긴 하죠. 없으시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보험사들 움직이는 것들, 금융주가 움직이는 것들은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금융주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하시는데 그 많이 안 하는 틈새 종목을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요들 종목 중에 하나를 물려 있었거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배당 받으면서 꾹꾹 참다가 요 또 은행주들이 엄청 하락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같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뭐 너도 나도 다 올랐을 때 금융주도 올라가서 저는 겨우겨우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사실 금융주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 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정화 보고서가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포트도 그거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GDP 규모가 가계 대출이 거의 10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좀 대출이 요새 조금 늘어난 것도 양날의 칼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건데 건전성의 청실호다. 그러니까 가계의 뭔가 대출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뭐 신용이 좋아져서 대출이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용이 좋아져서 늘어난 건 요새 다양한 아니겠죠. 방법으로 뭐 대출을 그렇죠. 뭐 받더라고요. 대출은 뭐 신용 대출도 있고 주택 담보 대출도 네네. 있고 뭐 그러겠죠. 그다음에 대출이 기업 대출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어떤 대출? 쪽에서 뭐 이렇게 뭐 늘어났다 보지만 거기 이제 가계 대출이 늘어났기 네네.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DSR 기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대출이 줄어들었고 네네.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대출이 줄어들었는데 네네. 요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대출이 가계 대출이 좀 늘어난 거죠. 전련적으로 기업 대출보다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도 꽤 늘었어요. 1, 2분기 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1월 달이 거의 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거래도 없었고 막 그때 금매가 막 나오기 시작했던 네네. 시기였는데 지금은 웬만한 금매는 다 소진되고요. 그래도 실제 부동산 가격도 꽤 올랐어요. 바닥에서. 예. 전 또 가계대출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실까 봐. 또 그게 좀 근데 걱정이 되는데. 대출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 DSR 규제가 있고 요새 이제 전세난 역전세난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세 그 자금에 대해서는 DSR로 제외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대출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이 그리고 가계 그 은행에서 얘기했는데
그 오늘 그 조금 아까 노르웨이에서 원래 금리를 네. 52bp 인상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금리를 예. 50bp나 인상했다고요? 예, 예. 아, 노르웨이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 예, 보네요. 그래서 그 유럽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특히 은행주 위주로 많이 네.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지금 지표가 좀 안 좋죠. 지수가. 네. 은행주 위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주가 좋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또 금융주의 상승의 그 배경은 실적과 최근 가계대출의 또 증가에 따른 이 은행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그린 수소 네. 예, 오만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리는 네. 거죠. 사실 뭐 수소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 사업성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있잖아요. 뭐 수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직은 있는 네. 뭐 섹터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사진을 띄워주시면 해외 쪽 발 이슈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마감 시황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오만 쪽 관련된 이제 그린 수소 개발 사업권 확보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3개국 6개사 컨소시엄이 지난 21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드롬사와 두쿰 지역의 그린 수소 독점 사업 개발과 생산 부지 임대 계약을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소시엄 참여사는 포스코 홀딩스, 오늘 포스코 홀딩스는 괜찮았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한국 남부 발전, 한국 동서 발전, 그리고 프랑스의 엔지라는 회사고요. 그다음 태국의 PTTE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개 회사이고 이번 계약 체결로 참여 기업들이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아로스타주 두쿰 지역에서 향후 47년간 그린 수소 사업을 독점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만 두쿰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는 오만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 그 하이드롬이 발주한 프로젝트인데 두쿰 경제자유특구의 인근 340km 제곱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5기가와트죠. 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발전 설비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2기가와트 규모의 수준의 설비를 건설해서 약 연간 22만 톤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해상 운송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두쿰의 경제특구에 암모니아 합성 공장을 건설하면서 연간 120만 톤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아주 대형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아마 그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율은 포스코 홀딩스가 28%로 가장 많고 엔지니어링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25%, 삼성 엔지니어링이 12% 그리고 남부 발전이 12% 그리고 동서 발전이 12% 그리고 PTTEP가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 4개사의 지분율이 64%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수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본계약 체결이 되면서 뭐 관련된 그 수소 관련된 줄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예선 어제에서 오늘도 교육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역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교육주가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교과서에 관련된 어떤 교재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좀 오른 편이고 사기업들과 관련된 일부 이제 어떤 그 우리 뭐라 그럴까 학원 네네. 같은 데 학원 사업을 하는 교육주들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인데 근데 일부 이제 어제 학원 사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많이 빠졌었기 네.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 보니까 그래도 뭐 약 강보합 정도 이 정도에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이주는 했지만 결국은 말씀드렸던 그 유비온이나 애니 능률 그다음에 비상교육 IB 김영 요런 부분 어떤 교과서 위주의 어떤 문제지를 만들거나 교재 사업을 하는 쪽은 주가가 올랐고 그다음에 EBS가 발주한 AI 기반의 학습 진단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했던 그 쌍용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EBS 사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은 그런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교육과 관련된 뭐 카르텔 제재 본격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튼 어떤 방식으로 가든 학생들이 어쨌든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근데 이 교육 관련한 시장에 좀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부장님 때는 혹시 한 반에 학생이 몇 명 정도였나요? 63명. 64. 저 때는 한 40명대 정도 됐거든요. 우리 부장님도 40~50명대 정도 됐죠. 그렇죠. 저희도 뭐 50명, 60명 언저리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급에 한 학생이 뭐 20명. 10명대 후반, 20명대 초반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큐 자체가 확실히 줄었잖아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 교육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아이들의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그 산업에 대한 파이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걸 보면 네. 저도 읽어보면 무슨 뭘 물어보는지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난이도가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냈다는 느낌을 드는 문제들이 꽤 있잖아요. 네. 이걸 맞추지 말라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네.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사교육 쪽으로 좀 더 가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강사분에 대한 뭐 어떤 인기가 네. 또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쵸. 그또 그 교재를 또 봐야 되고 그쵸. 인강이든 뭐 어쨌든 오프라인 교육이든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디에 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결국은 뭐 어디에서 공부 잘하다가 뭐 어떤 순간에는 대치동에 가서 뭘 들어야 된다 뭐 네. 이런 현상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요. 뭐 교육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가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뭐 정부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장기 개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좀 올바른 방향을 뭐 단기의 네네. 시각이기보다는 좀 장기 계열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학생들의 문제이거든요. 학생들의 문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뭐 아니 이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 관련된 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뭔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어버리면 네.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최근에 그냥 이런 사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면은 그 사교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공교육 안에서의 커리큘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또 만드는 그런 과외나 또 그런 수업이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학력고사 시스템이든 이제 네. 수능으로 바뀌었지만 네, 네. 수능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는 한 뭐 킬러 컨텐츠를 줄이던 뭐 어떻게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참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도 많이 다녔는데 건강이 최고죠. 예, 일단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에도 공부도 이제 본인이 적성에 맞으면 또 열심히 잘 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학이란 게 이제 사실 저희 시대 때는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섰잖아요. 진짜요? 네, 부장님 50 넘으셨어요? 예, 제가 50 넘었습니다. 40대이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 다음 달에 큰애가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오. 어쨌든 저는 이제 네. 나이가 그런 세대이기 네네. 때문에 뭐 그때는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을 나와야 좋은 취업을 하고 좀 네. 보장이 됐던 그때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제가 큰아이를 설득해가지고 대학을 안 보냈어요. 설득을 하셨다고요? 네. 오히려 아들이 저 아버지 대학 가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요? 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이한테 갑자기 제가 제안을 한 거죠. 네. 대학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를 아예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는 특성화고를 가서 네. 그 이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IT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취업을 하니까 그 회사와 연계된 대학을 보내주더라고요. 와, 공짜로. 와. 그래서 지금 IT 관련된 일을 하면서 또 이제 대학을 그 연계된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사 과정을 받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가지만 네. 3주 훈련하고 나와서 군대 면제예요. 왜요? 그 회사에서 이제 관련된 그 연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정부에 이제 신청을 해서 오. 이 아이는 이제 군대를 이제 안 가고 회사에서 이제 뭔가 경력을 이제 쌓는 걸로 대체하겠다. 와. 이렇게 이제 또 신청을 해줘서 이제 네. 아이가 그런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겠죠. 뭐 학사 과정 이외에도 뭐 대학원을 가거나 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뭔가를 하겠지만 어. 어쨌든 아이가 되게 지금 해피해해요. 뭐 어쨌든 학력고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그 그런 본인의 스트레스가 진로가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딱 없었고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고 지금 친구들이 가서 대학 가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이렇게 뭐 하지? 뭐 이렇게 예, 대학 또 졸업하면 또 학교 뭘 그만둔 해야 애도 될까?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어디를 갔는데 지금 서울대 정말로 예, 아니죠? 저희 친구 그러니까 아이 친구가 고대를 갔는데 학과가 안 맞아갖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애도 꽤 있다는 거죠. 이게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아이한테. 네. 근데 아이는 처음에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네네. 결국 지금은 만족해해요. 근데 물론 뭐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아이가 잘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저 나름대로는 또 보고 아이한테 제안을 했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서 네네. 힘든 길을 갔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에 나오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언제 시간 되면은 우리 신과대화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교육 관련한 이 스토리를 한 번씩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큰아이는 그렇게 보냈는데요. 네, 그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군대도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20살에 입사를 했는데 30살이면 10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데 이제 둘째는 지금 8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는 좀 힘듭니다. 얘는 지금 뭐 어쨌든 학원도 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하고 싶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얘기하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최근에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 11시경에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4% 정도 상승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3만 1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는데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막 2달 만에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 빗썸과 업비트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도 3,940만 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 관련된 그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밤 의회 증언에서 그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되는 것 같고요. 뭔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블랙락이 미국의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비트코인 신탁을 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블랙락에 이어서 주요 ETF 운용사인 인베스코도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수탁 관리인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라고 알려지니까 각 그 금융권 제도권들이 일단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쪽과 관련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진짜 40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막 이렇게 딸랑딸랑 이런 거 못하는 성격입니다. 진짜 팩트로 실물로 보시면 진짜 40대 같고요. 저는 이제 막 40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40대 후반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꼭 채팅창 한번 보세요. 채팅창에. 네, 되게 감동이고 박근영 부장님에게 좀 칭찬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 채팅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야기 플러스 오늘 교육 관련해서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데일리인트 함께했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